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오늘 헬기를 타고 충남 서산 LG화학 공장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 공장에서 분진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요. 올 들어 두 번째 일어난 폭발 사고입니다. 생생경제에서도 인도 LG화학 공장 사고에 대해 다룬 적이 있죠. 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경영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안전환경, 품질 사고 같은 위기관리에 실패했을 때라며 안전은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2주기입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회장이 강조한 정도 경영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국내외적으로 잇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이 정도 경영의 시작입니다. 2020년 5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고 ICT 같은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원격 의료. 코로나19로 20년간 논란이 됐던 이 원격 의료가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원격 의료에 찬성하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희 공동대표와 인터뷰를 나눴고요. 오늘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격 의료 때문에 대통령께 편지까지 쓰셨어요. 아, 이거 진짜 안 쓰고 싶었는데요. 절박하시던데요, 편지 내용이. 예, 제가 오랫동안 모시고 같이 선거도 2번이나 치시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 입장이 사실 안 그러셨거든요. 의료 공공성도 굉장히 강요했고 특히 이 2012년 대선 때 그 의료비 상한제 100만 원으로 하겠다.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암 환자들이 몇 천만 원씩 의료비 내고 그랬던 시절이었잖아요. 그게 출발점이었던 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라도 한번 써야겠다고 그랬죠. 자, 그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 쓰신 편지 중에 이 비대면 진료가 확장되면 정권 차원의 위기도 올 거고 위기도 위기지만 문재인의 공공성 이미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라고까지 쓰셨어요. 왜 원격 의료를 하면 정부의 공공성 이미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큰 데만 남게 돼요. 이 시스템이. 큰 병원, 자본에 의해서 큰 병원만 남게 된다. 예,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 조그맣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동네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초진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좀 괜찮은 병원 하나에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래 올해 이거 아니었으면 마을 주치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담당해서 좀 이렇게 진료하는 그런 게 다 장치가 되고 이게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 같으면은 의료가 진작에 붕괴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막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잖아요. 어려운 데는 병원도 없고. 그런 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는 건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 본 것처럼 동네 병원이 아직 잘 살아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 이게 지금 당장 우선순위가 안 맞는데 이거부터 하면서 결국에는 이 민영화 형태로 갈 건데 이게 출발점이 문재인 정부였다라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병원은 다 죽게 되고 결국은 큰 병원만 남는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원격 의료를 도입하면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그래도 병원 좀 많이 망하고 나서 하면은 그냥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좋기 때문에 잘 돼 있는데 잘 버틴 거고 이걸 강화시켜서 병원을 더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할 줄 알았더니
그럼 필요 없고 병원 없애자.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우리가 지금 잘 극복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동네 병원들이 잘 돼 있고 이 공공의료가 네. 잘 살아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 의료를 통해서 오히려 병원을 경쟁에 몰게 하고 경쟁이 없어지게 만드는 꼴이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기 뭐 나중에 어쩔 수 없어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하필이면 지금 할 이유는 없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박사님께서는 지금 왜 이걸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거는 자본주의가 늘 그랬어요. 영어서도 죄송한데 디제스터 캐피탈리즘이라는 재난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네. 재난이 생기면 원래 큰 회사들이나 하고 싶은 거 그냥 해요. 그거 핑계를 대가지고서. 미국도 캐트리나 때 그렇게 했고요. 우리도 IMF 때 사실은 경제 관료들이 IMF가 이렇게 시켰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막 고치고 사람들 따르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IMF랑 했던 그 협약문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돼 있어요. 이 체계화 시켜라라고 돼 있지 뭐 이런 걸 다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라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네. DJ 정부 때도 사실은 그냥 IMF 그렇게까지 요구 안 했는데 하고 싶은 거 이제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사실 누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하고 싶었던 거를 재난이 왔으니까 핑계를 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수건 사업을 이런 재난을 기회로 삼아서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문재인 정부가 반응하고 이끌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지금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안타깝지만 DJ 정부 때도 사실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정부라고 이거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난 자본주의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그냥 이렇게 해요. 원래 역사가 그렇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와 인터뷰를 나눴는데 이상희 공동대표는 지금 우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와 반대로 오히려 이 원격 의료가 동네 병원을 살려서 마을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꿈이죠. 아까 초장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병원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한두 개만 살아남고요. 결국은. 그다음에 이게 확산되면은 흔히 탑5라고 부르는 큰 병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거점 병원에서 지금 이거 너무하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이게 일반화되면은 굳이 지역에 있는 거점 병원 같은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초지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면은 그다음부터 다 된다고 하면은 이게 뭐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법에 넣어서 그렇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법 고치는 거는 순식간이고요. 그럼 시범 사업을 하고 조금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다 가게 되는 게 그게 자본의 법칙이죠.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아예 원격 의료 자체가 폐기 처분해야 할 슬로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은 우리도 사용할 거 사용해야 되는데 네.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치의같이 해서 여기를 주로 가라 이런 게 잘 돼 있으면은 그 상태 내에서는 저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 주치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된다면? 예. 근데 지금처럼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면은 큰 병원 위주로 가고 신뢰도 높은 게 저희가 큰 병원 신뢰도가 한 80%쯤 되거든요. 네. 근데 동네 병원 신뢰도는 5%도 안 돼요.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가는 거지 믿어서 가는 게 아니기 현실이거든요. 박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부에서 좀 무턱대고 하겠다는 겁니까? 박사님 눈에는? 지금 뭐 국민 의견 같은 걸 수렴하자 이럴 때요. 네네.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코로나니까. 위기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뭐 이렇게 여당, 야당 의견도 물어보고 국민들 의견도 묻고 언론들도 이렇게 청와대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냥 갑시다. 이런 거예요. 또 경제학자시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뭐 주요 먹거리, 뉴딜 뭐 이런 부분의 원격 의료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요. 그건 아니에요. 당장 병원이나 고용이 눈에서 사라지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이 그만큼 생기느냐 그러면은 전자기기가 들어가면은 고용은 줄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용보다는 훨씬 적은 고용이 그렇겠죠. 나오거든요. 네. 대기업으로 보면 자기네 매출은 늘죠. 그럼 대기업 매출 일부 느는 거하고 국민 고용이 주는 거하고 뭐가 더 우선적이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은 고용을 유지하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약국도 지금 이렇게 되면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왜 우리가 큰 병원 가면 앞에 그 약국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면 진료하게 되면은 약국도 미국처럼 조제해서 팩스로 그냥 택배로 보내게 되거든요. 네. 그럼 병원 망하고 그 앞에 있는 약국도 망하면은 도대체 뭐 경제적 효과가 어디 있는 거냐.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라고 써보면은 파괴는 확실한데 창조는 불투명하고 그 창조도 대기업 몫일 확률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박사님,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구상에 이 원격 의료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대기업만 살아남는 거고 결국 의료 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 텐데. 뭐 지역별로 거점병원에 중점병원, 1차 병원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고 자기 동네에서 움직이게 하고 보완으로 가야 되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보완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냥 경제 관료들의 재난 자본주의 공식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 관료들이 이 이후에 일어날 부작용들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밀어붙이는 거다. 그게 또 그 사람들이 몇 년 있으면 또 다른 장관이 와서 전임자가 해서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지금까지 왔죠. IMF 때 그 담당했던 사람들은 우리 펀더멘털은 튼튼하고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미안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감옥 간 사람도 없거든요.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이 뭐 발달하는데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다.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는 한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이를테면 2차 웨이브, 세컨 웨이브라고 보는 그런 게 올 수도 있고 내년까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있는 병원들의 시설들을 확충해주고 거기에 돈을 넣고 의료진들을 강화시키고 이거를 해서 충격을 지금 부딪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누들이면 지금 병원을 강화시키고 의료진을 늘리고 병상을 늘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컴퓨터를 놓으면은 의사가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병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이게 팬데믹 대체라고 하느냐, 코로나 대체라고 하느냐, 알기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지역 거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전염병 전문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의료진들의 대우를 더 높게 해주는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지금 원격 의료를 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고 계세요. 그 박사님의 안타까움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박사님 그래서 오늘 무슨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토론회도 좌장도 맡으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거에 대해 동의하실 텐데 원격 의료 아니고 그럼 어떤 겁니까? 새로운 먹거리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화나 지식 쪽으로 돈을 넣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데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맞는데 IT와 의료는 사실은 잘 맞는 조합은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요? 왜냐하면 그 의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케어라고 부르는 돌봄이거든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기계와 기술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때 기계가 하는 거고 사람이 그거를 보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의료 원칙에 안 맞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난 정권에서 이거가 서비스 산업 선진화라는 이유로 똑같은 걸 했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 그것 때문에 지난 정권이 붕괴했죠. 아하. 그 사람들이 하면은 나쁜 일이고 우리가 하면 좋은 일이냐 그렇진 않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어제 인터뷰한 이상희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결국은 지식과 우리가 지식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원격 의료가 결국은 이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고 고부가치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국민들이 병으로 죽는데 수출을 먼저 하는 건 이상하죠. 내부의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들고 네. 혹시라도 수출이 되면은 다행이다라는 그 접근을 해야지. 우리는 지금처럼 하면은 이를테면 일상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서 괜찮은데 응급 상황에 갈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
응급 상황에 국민들 어디 뭐 기댈 데가 없는 걸 만들고선 수출용이다. 그거는 경제 기본이 안 맞는 거예요. 내수를 안정화시키고 국내를 안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수출이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국내를 죽인다. 이거는 경제 기본이 안 맞죠. 네. 그 이명박근혜 때도 이야기 나왔을 때는 사실은 우석훈 박사님과 같은 시민단체 사람들, 진보단체 사람들 이런 전문가들이 반대했었단 말이에요. 한 목소리로. 거기다 민주당 의원들까지도요. 네,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근데 지금은 일단 청와대에서 하고자 하고 또 여당에서 도와주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그리고 요번에 나온 비대면 진료가 네. 용어 다르잖아요. 네. WHO 용어는 다 똑같이 텔레메디신, 그러니까 원격 메디신이란 똑같은 용어거든요. 같은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야당이 이제 캐스팅 보드 지었어요. 네. 야당은 원래 이걸 하자고 그랬던 건데. 그렇죠. 지금 야당이 찬성을 하면은 이제 막을 힘은 국민들과 의사들밖에 없는 거고. 야당이 보니까 이건 공공성 측면에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제어를 하면은 좀 논쟁이 길어지겠죠. 지금 대한의협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예. 아마 의협은 계속 그렇게 하겠죠. 의사, 간호사 분들은 지금 네. 이게 진짜 본인 직장에 달린 거니까. 이분들 좀 만나보니까 너무 억울해하는 게 진짜 코로나 대응하려고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휴가라고 막았더니 네. 자기 병원이 지금 문 닫을 것 같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원격 의료가 다시 논쟁이 되고 있어서요. 논란의 시작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왔고 오늘 또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쓰신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오늘 인터뷰 나눴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